요즘 우리 집안은 시부모님의 졸업 문제로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노년의 연예인이 졸혼을 한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심심치 않게 황혼의 부부가 졸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얘기가 우리 시댁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네 아버지하고는 못 살겠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만 생각하면 내가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날 말릴 생각 마라. 이혼까지는 차마 용기가 안 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린 조론이니까 아무도 토달지 말어. 조론하자고 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았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뭐? 평생 참고 살아? 그럼 당연히 여자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도 평생 부부로 살아왔는데 원수보다 더 못한 사이가 돼버린 시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부부는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옆에서 지켜보았던 저와 동서는 조론에 찬성했습니다. 전 어머니 생각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해요. 아니, 당신 찬성이라니. 그럼 70 넘으신 부모님을 서로 떨어져 사시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 지금이라도 어머니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셔야지. 형수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가 뭘 제대로 하고 사셨는데 어디 말해봐. 시부모님의 조로는 결국 우리 부부와 서방님 부부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쨌든 저와 동서는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조론에 찬성했고 남편과 서방님은 결사 반대를 하면서 시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우린 이상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부는 서로 달라야 잘 산다고 하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면 결국 평행선처럼 만나지지 않아서 따로 국밥처럼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시부모님의 경우가 딱 그래요. 시아버지는 통 크고 목소리 크고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믿으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면서 평생 살아오신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시아버지 등살에 치여 제대로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한 채 살아오셨어요. 얌전하고 조신하고 자상하고 섬세한 시어머니에게 극성맞은 성격의 시아버지는 항상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버거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숲을 헤매는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한 존재였답니다. 그 시절엔 그저 양가 집안 어르신들의 합이 맞으면 결혼이 성사되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결혼을 하셨대요. 시아버지의 첫 느낌은 남자답고 씩씩해서 나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포장된 모습이라는 것을 결혼한 뒤에 알게 되었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거칠게 굴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는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잔소리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반찬이 왜 이렇게 짜? 아주 소태다 소태. 너 친정에서 뭘 배웠냐? 야, 너 지금 잔치상 차렸니? 무슨 반찬 수가 이렇게 많어?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너 이렇게 해퍼서 어떻게 살림을 하니? 어? 장모님도 이래? 반찬이 짜다고 타박해서 좀 싱겁게 만들면 맹물이라고 난리. 반찬 수가 많다고 해서 좀 줄이면 풀떼기밖에 없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반찬 수가 많다고 해도 시어르신들 모시고 살면서
건강이나 영양 걱정도 해야 하니까 생선이나 고기를 빠지지 않고 올린 건데 자기 부모님 밥상에 올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따지는 꼴이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참았습니다. 괜히 대꾸했다가 큰 소리만 나면 시어르신들이 불편하실까 입을 다무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죠. 그뿐이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수시로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무슨 숙제 검사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들었답니다. 야, 이번 달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 네가 돈 안 번다고 아주 대놓고 펑펑 쓰니? 아유, 이게 정말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정말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왜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니야. 서울에서 당신 친구가 잠깐 내려와서 15일을 머물다 갔어요. 그 양반 소설 쓴다고 밤마다 불 켜놓고 있었고요. 내 친구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이게 아주 핑계거리 찾았네 찾았어. 시어머니는 벽에 대고 얘기를 해도 그보다 낫겠다 싶었답니다. 아예 말을 말아야지 하는 생각만 깊어졌대요. 결혼하고 시집살이에 남편 시집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야위어갔고 어느 순간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수도가에 앉아서 먹은 것도 없는 멀건물을 토해내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작은 소도시 우체국 국장이었던 시아버지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직원들에게 늘 후했어요. 술을 좋아해서 매일 술 먹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일이었고 각종 모임의 감투는 혼자 다 쓰고 다녀야 직성이 풀렸답니다. 밤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밤늦게 손님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는 술상을 바라고 하는 건 다반사였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군소리 한 번 없이 다음날 손님들 해장국까지 살뜰히 끓여 올렸습니다. 내가 시집을 온 건지 노비로 팔려온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 아휴. 시어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어른들이 지병과 뇌경색으로 차례로 쓰러지면서 시어머니는 두 분 다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두 아들을 낳고 기르면서 쪼들리는 살림을 지켜내야 했고 아침부터 밤늦도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편 채 일을 했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은 없었죠. 그 흔한 분통 한번 사서 얼굴에 발라본 적 없고 언제나 친정 여동생이 입던 것을 얻어다 수선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답니다. 큰딸이 저렇게 사는 게 가슴 아프셨던 친정엄마가 이것저것 보내는 걸로 부족한 살림을 메우면서 살았고요. 여보, 나 돈 좀 줘요. 돈은 왜? 지난번에 준 거 벌써 다 썼어? 무슨 여자가 그렇게 손이 커? 손이 클 만큼 돈을 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아주 말대꾸까지 하네. 당신 어머니가 고기 잡숫고 싶대요. 그리고 어머니 이부자리도 오래돼서 새 걸로 좀 갈아드려야 해요. 어디 허투루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관둬요. 어머니 그냥 그렇게 주무시게요. 시아버지는 어디에 쓸 건지 어디 딴 곳에 쓰는 건 아닌지 코치코치 캐묻고 따지고 들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치사스러웠답니다. 10번 돈을 달라고 할 일이 생기면 서너 번은 그냥 친정에 빌리거나 친정 동생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융통을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겐 지독한 구두쇠였고 모진 가부장적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다 퍼주다가 항상 크고 작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 어머니께 드는 돈인데도 그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까워하고는 친구들한테는 매번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기는 무슨 사기? 모르면 가만히 있어. 언젠가는 다 갚을 거야. 내 친구들을 어떻게 보고 막말이야. 그리고 사내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돈 떼일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자신이 한 일은 무조건 정당하다고 옳다고 믿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매 순간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항상 다락 한편에 짐을 싸두고 계셨대요.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밤에 술에 취해 잠든 시아버지 몰래 짐을 들고 나섰는데 갑자기 불어오는 밤바람에 벚꽃 냄새가 확 풍기면서 입덧을 하고 말았죠.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남편을 임신하고 결국 주저앉았다. 어쩌겠냐, 애가 들어섰는데 홀몸도 아니고 그 몸으로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그게 내 팔자지 싶었다 그땐. 그렇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는 온 동네 잔치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애 낳고 이틀 만에 부엌에서 잔치에 내놓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미역국이라도 먹는지 전혀 관심 없었던 시아버지는 그저 자기 기분에 취해 일을 벌였던 거죠. 시어머니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원망의 마음을 누르고 억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 친정 여동생이 형부인 시아버지에게 따졌대요. 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언니 몸 푼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미역국도 못 먹었다는데 어쩜 이래요? 지금 잔치를 꼭 해야 해요? 그걸 처제가 왜 참견이야? 내가 내 아들 낳고 동네 잔치도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애는 언니만 낳는 거야? 다른 집의 여자들은 오전에 애 낳고 오후에 밭일하러 가고 그런다는데 이틀 쉬었으면 됐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처제가 이렇게 따질 일이냐고. 참 유구무원이네요. 그렇게 잔치를 하고 싶으면 읍내 식당에 사람들 불러 해도 되잖아요. 언니 얼굴도 못 봤어요? 허옇게 질려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보이세요? 언니보다 동네 잔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유, 이게 보자보자니까 누굴 불러 보이나. 야, 네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난리야. 니네 남편이나 잘 간수해. 뭐라고요? 야? 처제한테 야가 뭐예요? 설마 언니한테도 야 그래요? 그래, 내가 내 마누라를 뭐라 부르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와,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거. 뭐? 이거? 아유, 순간 욱한 시아버지는 처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처제를 끌어안았지만 처제의 얼굴 한쪽은 피멍이 들었죠. 눈이 돌아간 처제가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자 시아버지도 달려들고 사람들이 말리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여동생은 당장 친정에 말해서 언니 이혼을 시키겠다고 방방 뛰었대요. 언니, 여태 이런 대접 받고 산 거야? 어? 그냥 가. 부모님께는 아무 말 마라. 괜히 걱정하신다. 정말 형부 저런 인간인 거 알면
엄마 아버지 가만 안 있을 거야. 언니가 못나서 그래. 미안하다. 어서 가. 여동생을 겨우 달래서 돌려보내고 오니까 시아버지가 한바탕 할 기세더랍니다. 너 그동안 나한테 대해서 얼마나 악담을 냈으면 처제가 저래, 어? 니네 친정에도 나 험담하고 그랬지? 손님들 불편해요. 잔치한다고 판 버렸으면 그거나 챙겨요. 너 앞으로 친정에 가서 무슨 소리만 해봐 어디. 내가 가만히 있나? 명색이 아낸데 시아버지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야, 너 라고 말했고 마치 아랫사람에게 시키듯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시아버지의 그런 말투가 너무 거슬려서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어머니께 야, 너 하세요? 며느리 입장에서 듣기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불만이냐? 왜? 네 시어머니가 시키든? 시어머니 성품에 그걸 시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끄럽고 너나 잘해. 에휴. 어이없다는 시아버지의 말투에 전 발끈했어요. 그때 남편이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물 좀 줘. 넌 손이 없냐? 거기 물 있잖아. 네가 좀 떠먹어.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아니, 아버님이 어머니께 야, 너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도 그래 본 거야. 너도 불만 있으면 야, 너 그렇게 해. 흥. 시아버지가 황당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지만 전 모른 척했습니다. 옆에서 나무를 묻히시던 시어머니가 혼자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 이후 시아버지는 우리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부를 때 야, 너 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만 계실 때는 여전히 하대한다고 시어머니가 푸념을 하셨어요. 조선시대에도 사대부가의 남자는 조강지처에게 함부로 하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조선시대 여자들은 그보다 더 수모를 참았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면서 여자들만 살판났다고 혀를 찼어요. 우체국에서도 여자 직원들이 시아버지의 그런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면 다짜고짜 화부터 내면서 심할서를 쓰라고 하는 통에 다들 말조차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였으면 얼마나 심할까. 안 봐도 뻔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여직원들한테 잘해주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당신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이 나쁘게 나면 당신한테도 안 좋잖아요. 누가 내 소문 내고 다녀? 처제가 내고 다니지. 아유, 아주 주제도 모르고 까불고 있지. 자고로 남편이 하는 일은 토를 안다는 거야.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고. 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벌써 소박 맞았어. 시어머니를 노비나 아랫사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항상 절망적이셨대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기분 내킬 때만 어머니와 합방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애 키우느라 녹초가 다 되어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거부하면 서방님이 원하면 얌전하게 있어야지 어디서 앙탈이냐고 막말을 하더랍니다. 시어머니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시어머니를 여자로서 존중하거나 대해준 적도 없었답니다. 둘째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밤새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수가 터지자
아랫배를 움켜쥐고 기어가서 옆집 아줌마에게 살려달라고 했대요. 옆집 부부가 리어카에 시어머니를 싣고 읍내 조산원으로 달려가서 겨우 애를 낳았지만 시아버지는 그날 외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들어와서도 둘째 아들만 흘낏 쳐다볼 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대요. 그때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른들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답니다. 애는 젖달라고 빽빽 울고 3살이던 첫째에도 배고프다고 울고 안채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랫도리가 축축하다고 고함을 지르고 도대체 왜 이러고 사나 싶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아들 둘을 낳았지만 누구 하나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도 없었다. 옆집에서 보다 못해 미역국을 끓여와서 겨우 한술 뜨는데 아휴, 어떻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국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구나. 아마 제가 어머니였다면 그렇게 참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참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겠냐.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지. 자식이 자라면 좀 달라지겠지 생각했지만 시아버지는 자식은 낳기만 하면 거저 지가 알아서 큰다고 하더랍니다.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자식이 뭘 보고 자랄 텐데 늘 윽박지르고 화만 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편은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했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면 항상 시아버지는 화를 냈죠.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죄송해요, 아버지. 하느라고 했는데... 아유, 지엠이 닮아서 닭대가리니까 그렇지. 그런 건 왜 외탁을 내가지고. 에휴. 늘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 탓을 했답니다. 아들 둘에게 툭하면 화를 내고 닥달을 하니 남편과 서방님은 시아버지만 보면 긴장을 해서 뭘 물어도 대답도 잘 못할 정도였대요. 사내 새끼들이 주눅만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뭐라도 하고 살겠냐? 도대체 네 엄마는 애들을 어떻게 길렀기에 하나같이 병든 닭새끼들 마냥 힘도 없고 비실비실. 아이고,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아휴. 자고로 사람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늘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모든 잘못되면 남 탓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이골이 난 시어머니는 무덤덤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미움의 돌은 쌓여갔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생일을 챙겨달라고 바란 적도 없고 결혼기념일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대요. 적어도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 제삿날은 기억하고 일찍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기억도 못했고 언젠가는 읍내 다방 아가씨와 노닥거리다가 제사에 오지도 않았답니다. 시어머니에게 분 한 통 사준 적이 없는 양반이 다방 아가씨에겐 화장품이며 금목걸이까지 사주더라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시어머니는 따지지도 아는 척도 안 했답니다. 뭐라고 한 소리 하면 분명 여자가 남자하는 일에 왜 참견이냐고 쌍심지를 켜고 덤빌 게 뻔했고 그럼 또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어머니는 그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당신이 늙고 병들면 그때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내 평생 그런 마음으로 버텼다. 그러니 내 속이 속이겠니? 이 마음속에 돌만 잔뜩 부여안고 살았지. 아휴.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것 외엔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조론에 찬성했어요. 사실 제가 조론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은 시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본인의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조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시아버지에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황당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 일입니다. 시아버지는 절 보시자마자 딱 그러시더군요. 여자는 모름지게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하늘이 무너지면 땅도 없는 거야. 요즘 여자들이 지 잘났다고 목소리만 커가지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그게 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야. 내 눈에 네가 성에 안 차고 부족해도 내 아들이 네가 좋다고 하니까 이 결혼 허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평생 네 남편에게 잘하고 살아야 한다. 알겠지? 순간 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기분을 아셨는지 나중에 따로 불러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아까 우리 남편이 한 말 너무 서운해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워낙 고지식한 양반이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난 경숙 씨가 참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좀 둔하고 표현은 잘 못하지만 속은 안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제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론 시어머니는 평생 저런 취급을 당하고 사셨나 싶어서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참견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 웨딩드레스 고르는 데 와서 이게 좋다, 저건 아니다라고 훈수를 둡니까? 시아버지 말은 웨딩숍이 우체국 근처에 있어서 한번 들렀다는데 전 시아버지를 본 순간 헉 하고 말았습니다. 그 드레스는 너무 앞이 파졌다. 안 된다. 그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런 단정치 못한 건 절대 안 돼. 다른 걸로 골라라. 그러자 보다 못한 웨딩숍 사장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이 정도 파인 건 파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숍에서 가장 정숙한 드레스랍니다. 그게 무슨 정숙한 드레스요? 장사 그따위로 하는 거요? 돈 벌겠다고 양심을 팔지 마시오. 아우 얘야 나와라. 다른 곳에 가자. 아휴. 저도 남편도 당황하고 사장님도 황당해하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결국 전 목까지 꽉 올라오는 답답한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린 그날 오시는 하객분들을 위해서 결혼식장 옆 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육개장에 간단한 다과를 곁들여서 대접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펄쩍 뛰셨습니다. 네 친정에서는 그런가 본데 우리 집안은 격식을 갖추는 집안이라 그럴 수 없다. 네 친정으로 오는 손님들은 육개장을 먹이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알아서 하고 우린 집에서 손님 대접할 거니까 그리 알아. 결국 남편 쪽 하객들을 대접하는 일은 시어머니 몫이 돼버렸습니다. 집안의 첫 자식 결혼인데 잔치를 해야 한다는 게 시아버지의 주장이셨죠.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답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 아침까지 전부치다가 부랴부랴 한복을 챙겨 입고 식장으로 왔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어머니를 보고는
어디가 아프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제 친구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경수가 네 시어머니 얼굴이 왜 저래? 아들 결혼인데 얼굴에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얼굴도 누렇게 떴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하객들 보기 민망했는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셨어요. 전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에 가서 제가 가지고 온 화장품으로 대충 단장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기름내가 진동을 했어요. 미안하다. 네 친정에 볼 면목이 없어. 그럼 밤새 음식장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 시어머니 눈과 마주쳤는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 눈빛에 그만 제가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래 아가. 화장 지워줘. 울지 마. 죄송해요 어머니. 전 그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나라도 시어머니 편이 되드려야겠구나.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아버지는 또 기야말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네 너 결혼도 했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얌전히 살림이나 해. 네 어머니한테 살림도 배우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애썼는지 아세요? 저요, 당당히 경쟁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자랑이냐? 여자는 자고로 밖으로 내돌리면 깨지는 법이야. 아니 아버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 네 하고 수긍해야지.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냐? 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쳤어? 저희 친정에서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만하세요. 애들 이제 신혼여행에서 온 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얘야 마음에 두지 마라. 어이구 셈이라는 게 잘 가르친다. 잘 가르쳐. 에휴. 암튼 다시는 직장 그만두라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요즘 맞벌이에도 직장만 하기 힘들어요. 제가 안 벌면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아들 혼자 더 힘들어요. 시아버지는 맞벌이 안 하면 아들 혼자 힘들다는 그 말에서 딱 막혔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얼른 수긍을 하거나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면 좋게 넘어갈 일인데 자기 말에 토를 달고 대꾸를 했다는 것에 흥분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우리 결혼 사진을 꺼내서 휙 던져버리셨어요. 와장창 액자가 깨지면서 제가 비명을 지르고 시어머니는 유리 파편에 맞아 손에 피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뛰어가서 겨우 치료를 마쳤어요. 그제야 한숨을 돌렸는데 시어머니도 저도 참 허탈했습니다. 한동안 둘이 병원 벤치에 앉아서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고 사신 거예요? 제가 문득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어머니 보니까 결혼한 거 후회돼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다 못나서 그래. 이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 이대로는 가만 못 있겠어요.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가 잘못하시는 거 바로 잡아야죠. 아유, 설아. 나도 평생을 당하고 살았다. 너라고 별 수 있겠니? 그냥 네 남편 단돌이나 잘해. 그리고 되도록 우리 집에 오지 마. 주말에 네 아버지가 오라고 해도 오지 마. 그냥 일 있다고 핑계를 대.
너라도 맘 편히 살아. 시어머니 눈물을 닦아드리고 근처 식당에 모시고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며칠 집에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더군요. 다시 시댁에 가니까 깨진 유리파편은 그대로 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기분 나쁘다고 둘이 술을 먹으러 가고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 기분 좀 풀어주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도 잘해. 나 이혼할 수가 있어. 왜 그래 갑자기? 난 당신한테 잘하잖아. 그거야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아버지 편만 들지 말고 제발 현실 좀 직시하시라고 말씀드려. 아들 하니까 아들 말은 들으실 거잖아.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평생 술 먹고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서 자기는 결혼하면 절대 안 그러겠다고 했던 남자가 오히려 결혼하고는 그 아버지보다 더 진상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은연중에 부모가 하는 걸 배우기 때문이겠죠. 정말 시아버지 때문에 신혼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전 그 말도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시동생 결혼할 때였어요.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동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견례 자리에 안 가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보다 못한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럼 상견례 잡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땐 그 집이 그런 허접한 집구석인지 내가 몰랐잖아. 뭐가 허접하다는 건데요? 그 집안 아버지가 배운 것도 하나 없이 일자무식에다 길바닥에서 장사해서 자수성가했다며 그 돈으로 식당을 크게 하고. 그게 왜요? 그게 왜라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천한 집하고 사돈을 맺어? 정말 보다 제가 다 성질이 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동서보고는 착하고 상냥해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왜? 너도 같은 여자라고 편드냐? 그게 다 여우짓이지. 그 집 태생이 천한데 착하고 상냥한 척한 게 진심이겠냐?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그쪽은 그렇다 치고요. 상견례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가 안 가면 우리 쪽에서 경우 없는 짓이잖아요. 아버님 경우 따지시는데 그렇게 허접한 집안에서 우리더러 경우 없다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마지못해 시아버지는 옷을 입으셨어요. 전 일부러 시아버지의 약점을 겨냥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경우 없는 일도 잘하면서 남들 앞에서 경우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 약점을 들추면 별 수 없겠죠. 이렇게까지 설득해야 하는 일인지 참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태생이 천한 게 어디 있는 건지. 길바닥에서 돈을 벌었건 말건 열심히 일하고 선량하게 살아서 자수성가한 분에게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어깃장을 놓으시는 건지. 저도 어느새 시어머니처럼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사실은 그토록 천하다고 동서네를 깔보던 시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당장 부채 압박이 들어오자 어느 날 동서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이나 부동산으로 묻어두다 보니 당장 현금을 돌리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이자에 이자를 쳐서 드릴 테니. 근데
이런 식당에서 얼마나 봅니까? 목에 풀칠은 하죠. 딸 가진 죄인이라고 동선의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상처만 받았답니다. 하지만 도통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사실 사돈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저럴까 싶어서 전 정말 혀를 내둘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동선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고 조금씩 형편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명퇴를 당하셨습니다. 소도시 우체국들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통폐합이 되었죠. 평생 그거 하나 믿고 큰소리치던 시아버지는 백수가 되자 더 난폭해졌습니다. 이제 출근도 안 하는데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상을 차려내라는 통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마디 했다고 밥상을 엎고 시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무시를 했어도 폭력까지는 안 썼는데 무슨 자격지심인지 막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조론을 선언하신 겁니다. 뭐? 조론? 조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조론이 뭔지 알고 떠들어. 평생 사람 무시하고 동네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네요.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네가 뭘 그렇게 참았는데 나니까 너 같은 걸 데리고 살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살 필요 없다고요. 아니 이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나. 너 내가 백수 됐다고 나 무시하니? 어? 사람 같자는 건 무시할 가치도 없네요. 뭐야? 이게 정말... 시아버지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방으로 들어서던 전 깜짝 놀라 고함을 꽥 질렀습니다. 동서는 얼른 시어머니를 자기 뒤로 숨겼어요. 아버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네 시어머니 버릇 좀 고치려고 그런다. 뭐? 정말 아버님은 안 되겠네요. 어머니, 당장 조론하세요. 네, 저도 어머니 조론에 찬성입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뭘 잘못 처먹었나. 그리고 아버님, 지금부터 어머니 때리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요즘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폭력 휘두르시면 조사받고 구속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아이고 그래. 같은 여자끼리라고 편먹었다 이거지? 시아버지는 잔뜩 흥분해서 그때까지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던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을 말해봐. 네 엄마가 조론을 하자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전 남편에게 눈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지지고 볶아도 같이 살아야죠. 당신 왜 그래? 어머니 뺨 부은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아유, 큰애 넌 틀렸다.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어이구, 둘째 넌. 전 조론에 반대합니다. 동서가 서방님에게 눈짓을 했지만 서방님은 모른 척했어요. 서방님은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하대하고 때리고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럼 서방님도 나중에 동서 때리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 형수, 말이 왜 그렇게 튀어요? 아니, 지금 조론에 반대한다는 건 아버님 뜻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아들로서 아버님 말씀을 따른다는 게. 그러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됐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다 참았는데 오늘 아들이라는 것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헛살았어. 진작에 이 지긋지긋한 짓을 끝냈어야 하는데. 말 나온 김에 당신이 조론에 찬성을 하든 말든 전 조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이고, 그래. 해. 어디 해봐.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에요. 네가 어디 갈 데라도 있어? 집 나가봤자 고생이지. 괜히 집 나갔다가 나중에 울고불고 하면서 받아달라고 하지 마라. 이 집 나가는 순간 끝이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짐을 들고 나오셨고 집안은 두 편으로 갈라져서 그야말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말만 조론할 게 아니라 이참에 재산도 반씩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재산을 일구는데 절반은 기여를 하셨고 그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몫이니까 주장해야 한다고 했죠. 난 그럴 생각 없다. 네 시아버지가 그걸 받아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도 안 꺼내보고 그만두신다고요? 다 지긋지긋해. 그냥 네 시아버지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다.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단 하루만이라도. 너무도 간절하게 단 하루만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동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막상 짐을 들고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일단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막상 시어머니 조론에 찬성은 했지만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게 살게 된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맡아주시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시집살이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불편함이 몰려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게 무슨 심리인지 참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는지 제가 퇴근하고 와보니까 안 계셨습니다. 혹시나 둘째 집에 가셨나 싶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했더니 역시 거기에 가셨더군요. 동서는 낮에는 친정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셔서 어쩜 좋냐고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형님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심정은 이해되고 조론에 찬성도 했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퇴근하고 오니까 어머니가 거기 가신 것 같아. 그런데 동서와 제가 통화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들으셨어요. 동서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고 저도 당장 동서네로 달려갔습니다. 너희들 생각이 그런 줄 몰랐다. 내가 주책도 없고 눈치도 없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동안 너희들에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 내가 나가마. 어디로 가시게요? 그냥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다. 다시는 너희들 찾아오지 않을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를 붙잡아도 그냥 뿌리치고 가셨습니다. 저와 동서에게 얼마나 서운하실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고 후회가 됐어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
시어머니가 살아오신 그 세월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막상 며느리 입장이 되고 보니 또 다른 마음이 생겼던 거죠. 이래서 인간은 참 간사한 동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한사코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만큼 멀어지시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우두커니 보고 있자니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어서 저도 동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날마다 저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서 밥을 차려내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님 편이니까 세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럴 땐 자기들끼리 한번 살아봐야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게 될 것 같았죠. 시아버지 등살에 못 이긴 남편과 서방님이 뭐라도 만들 요량으로 부엌에 들어갔지만 그 흔한 김치찌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니 자기들도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라면으로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라면만 봐도 신물이 날 지경이 되자 며칠 중국집에 시켜 먹었는데 그마저도 질려서 못 먹게 되더랍니다. 나중에는 밥만 해서 김치에 참기름 넣고 그냥 닥치는 대로 비벼 먹기도 했대요. 밥도 밥이지만 집은 청소를 안 해서 돼지우리 같고 하루에 한 번 속옷을 갈아입는 시아버지는 빨래가 밀려서 결국 입을 속옷이나 양말도 없다고 두 아들을 잡았답니다. 이놈의 여편네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 지가 가면 어딜 가? 며칠 저러다가 돌아오겠지. 아주 이번에 오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거야. 매일 큰 소리를 쳤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 보름이 넘어가는데도 어머니에게선 소식 한 장 없었습니다. 그쯤 되자 시아버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죠. 시어머니가 잘못될까 불안한 게 아니라 진짜 시어머니가 안 돌아오면 자기 밥 해줄 사람도 빨래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게 불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어디로 가신 걸까요? 저와 동서 전화도 안 받고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셨어요. 아무리 문자를 남겨도 답장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친한 친구분이나 지인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연세에 친구나 지인 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 참 가슴이 아렸습니다.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여동생 한 분이 있는데 거기 갔나 싶어서 연락해봤지만 안 왔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우시는 겁니다. 반드시 시어머니 찾을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겨우 전화를 끊었어요. 세상이 험한데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갈수록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두 아들들은 어쩜 그렇게 태평한지 자기들도 시아버지 등살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면서 시댁에 안 가겠다고 난리였어요.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면 일부러 안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혹시 이 핸드폰 주인을 아세요? 네. 우리 시어머니 핸드폰인데 누구세요? 네, 여긴 경찰서인데요.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순간 심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실려가셨다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나도 방금 전화 받았어. 근데 어머니가 오지 말래. 뭐?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그래, 어머니 치료받으시고 있다고. 요란 떨지 말고 아무도 오지 말해. 아니, 그럼 큰 사고는 아니야? 나도 몰라. 암튼 아무도 오지 말래. 오면 진짜 인연 끊고 가만 안 둘 거라고.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전 다급하게 나가려다 말고 한참 멍하니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분명 교통사고라고 했고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오지 말라고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졸업 문제로 아들들이 시아버지 편을 든 것에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조론에 찬성을 한 며느리들이 자신을 별로 반기지 않았으니 아마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에 자식이고 뭐고 다 보기 싫어졌을 수도 있겠죠. 전 병원 앞에서 동서와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어도 일단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알아야겠기에 조용히 병실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잔뜩 긴장을 한 채 드디어 어머니 병실을 살짝 열어본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깨와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상에 누워 계셨고 그 바로 아래 세상에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처음엔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씻고 다시 봤지만 분명 시아버지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난 초론했고 아들이나 며느리들도 나 불편하는 것 같아서 작은 방 하나 따로 얻었으니까 그리 하세요. 당신 돈도 없을 텐데.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좀 물려주신 거 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용서해주고 태어나면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이렇게 빌게. 아니,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따로 방을 얻으신 어머니는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기고 계셨대요. 며느리들에게 연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도 모른 척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지인들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시아버지가 각종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임에 안 나온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딱히 할 말이 없었죠. 사람들에게 조론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혼자 밥은 챙겨 먹는지 하다가 챙겨 먹든 굶어 죽든 무슨 상관이야 갈등하고, 또 혼자 술 먹고 속병이라도 났나 싶다가 자업자득이자 하면서도 괜히 걱정이 되더랍니다.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혼자 고민하다가 시아버지가 뭘 하는지 조용히 보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갔대요.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누군가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고성방가를 지르는데 그냥 봐도 시아버지더랍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돌아서는 순간 시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는 트럭 한 대를 봤대요. 술에 취한 시아버지는 트럭이 오는 걸 모르고 트럭도 어두운 도로에서 시아버지를 보지 못한 듯 그냥 질주하더랍니다. 그리고 거의 트럭이 시아버지를 칠 뻔한 순간 안 돼!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시아버지는 그대로 엎어졌대요.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오게 된 시어머니는 골절을 당해서 왼쪽 팔다리를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정도만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는 너무도 멀쩡했습니다. 겨우 정신이 든 시아버지는 경찰로부터 시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후회가 되면서 오열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개과천선할 테니 부디 돌아오라고 저렇게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거는 당신인데 내가 지금까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날 구했다고 하는데 순간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 이제 알았어. 이 세상에 날 위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당신밖에 없다는 걸. 참 빨리도 알았네요.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나 사실 백수되고 끈 떨어진 갓 신세가 되니까 괜히 사람들도 이상하게 멀리하는 것 같고 아들들도 귀찮아하는 것 같고 며느리들도 어색하고, 내가 그동안 큰 소리 치고 다닐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당신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난 그저 개털 신세라는 걸 깨달았어. 정말 내가 헛살았어. 그러니까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아니,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앞으로는 평생 만한 힘으로 모시고 살 거야. 믿어줘. 시어머니는 오열하는 시아버지를 차분히 보고 계시다가 각서를 써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썼어요. 하루 2끼만 먹는다. 아이, 그래도 3끼는 먹어야 하지. 아니야. 2끼도 많아. 1끼 정도는 내가 알아서 먹을게. 경제권은 바로 아내에게 넘긴다. 그리고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재산은 모두 공동 명의로 한다. 당연하지. 그냥 전부 당신 명의로 해도 돼. 설거지나 간단한 청소는 당신이 직접 한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무조건 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잊을 뻔했네요. 앞으로 내 말에 절대 토달지 않는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그 긴 세월 꾹꾹 눌러 참았던 그 뚝심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셨어요. 아니, 제 인생의 최고의 반전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저와 동서는 그 순간을 몰래 보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찔끔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조로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은 건 우리만 알 뿐 비밀로 했어요. 요즘 2분 어떻게 사시냐고요? 여보, 거기 재활용 쓰레기 좀 내다 놔요. 네네, 마나님, 갑니다요. 시어머니 말에 시아버지는 잽싸게 달려갑니다. 여보, 대박이 밥 좀 줘요. 네, 마나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반려견 대박이 밥도 챙기며 사신답니다. 저와 동서에게도 예전과 다르게 친절하고 자상한 시아버지 모습으로 탈바꿈하셨어요. 당황한 건 아들들이었죠. 당신도 아버님 보고 배워. 나중에 늙어서 구박 안 받으려면.
전 남편에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글쎄, 우리가 모르는 두 분만의 무슨 비밀이 있나 보지. 저와 동서는 가끔 미소를 짓습니다. 우린 앞으로도 강단 있고 뚝심 있고 항상 진심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시어머니를 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또 많이 배우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